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김하엘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일터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AI와 산업 변화, 고용구조 재편 등 다양한 변화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읽고 경제 흐름을 통해 미래의 일터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로 읽어보는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숫자가 말해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인데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숫자인데요. 1739시간이라는 숫자입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현재 1800시간대에서 오는 2030년에는 1739시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700시간대 진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제, 그리고 주 5일제 정착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996시간에서 지난해 1859시간까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보이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1300시간대 수준인 반면 한국은 아직 1800시간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무 형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노동시간 구조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여서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시간 규제보다 유연근무 확대, 그리고 생산성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장기 휴가나 시간제 근무처럼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해진 시간 동안 오래 일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 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요.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업무 방식이 그대로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활용이나 스마트워크 같은 생산성 중심의 근무 방식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얼마나 일하나 보다는 앞으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하게 일을 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자체를 바꾸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 4.5일제의 논의가 실제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빈 아나운서, 저희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채용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면접인데요. 지원자의 표정이나 목소리, 또 답변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과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냐는 이런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 면접이 실제 채용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는 두 분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먼저 혜윤 아나운서는 AI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조금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 면접 같은 경우 면접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첫인상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AI가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또 대규모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를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나 말투 같은 요소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제 역량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 같기 때문인데요. 또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차별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기업에서는 AI 면접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500대 기업 중 약 86% 이상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는데요.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원자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답변 내용뿐 아니라 시선 처리나 말의 속도, 표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AI 면접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답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AI 면접은 인공지능이 응답을 파악하기 때문에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의도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답변 길이도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 환경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선 처리나 말의 속도, 표정도 함께 분석되기 때문에 실제 AI 면접처럼 미리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주제인 공정성은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채용 시스템은 사람 면접관의 주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성향이나 표현 방식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AI 면접보다 대면 면접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빠르거나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지원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AI도 완전히 중립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사람 면접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AI 면접이 더 확대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AI 기반 채용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AI 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평가 업무나 대규모 지원자 분석에서는 AI 활용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냐입니다.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채용 시장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AI 면접은 채용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정성과 또 신뢰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 전해드렸습니다. 네, AI 면접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예지 아나운서, 혹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두 분은 요즘 회사 분위기 다시 출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시기에는 재택근무가 거의 필수처럼 자리 잡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얼굴 보고 일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메시지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 데이터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재택이 당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출근이 기본이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재택에 익숙해진 상황이라서 또 변경한다고 하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재택근무 도입률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기업의 약 48%가 재택근무를 운영했지만 최근엔 이 비율이 30%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특히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처럼 현장 중심 또는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출근 체제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산업별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유지 여부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IT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 기업은 여전히 60% 이상이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발자, 디자이너처럼 성과가 결과물로 측정되는 직무일수록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출근 대 재택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와 산업에 따라 최적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 안에서도 개발팀은 재택, 영업팀은 출근처럼 혼합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직장인의 72%가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이직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MZ세대일수록 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재택근무가 사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채용 경쟁력 자체가 되는 거 맞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조직 관리, 협업 효율을 고민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율성과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양쪽의 기준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 2, 3일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하나의 타협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재택근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입니다. 일하는 방식까지 선택의 대상이 된 시대, 이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삶의 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재택근무, 데이터로 본 일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동희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늘 취업 준비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디서 일할까입니다.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인데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지역 고용의 민낯을 데이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인프라나 또 정주 여건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 보니 특정 지역으로만 사람이 몰리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완전 정확합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보면요. 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무려 7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 10개 중 7개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보통신, 금융, 전문 서비스업 비중은 수도권이 80%를 상회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의 질 자체가 다르다 보니 당연히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구직난이 아니라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오던데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정확히 그 부분도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채용 미충원율은 수도권보다 1.5배가량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방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반대로 청년 구직자들은 지방에는 전공을 살릴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청년은 갈 곳 없는 일자리 미스매치 구조인 거죠. 네, 결국 일자리의 수보다는 어떤 일자리느냐, 그리고 지역의 정주 환경이 핵심이네요. 네, 실제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지자체와 기업들에서 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등이 실질적인
고용 지표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불균형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나서야 비로소 맞춤형 정책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일자리가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되는 시대네요. 저도 단순히 서울이 좋다라는 생각보다 지역의 잠재력을 데이터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는 말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합니다. 지도 위의 점 하나가 아니라 그 지역에 뿌리 내릴 사람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게 데이터가 제안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용 혁신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디서 일할 것인가, 그리고 재택 문제에 대해 함께 데이터로 들여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필수적인 업무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뜨거운 AI 활용 데이터의 이면과 현장의 고민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정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데이터의 핵심은 AI가 이제 일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인크루트가 직장인 8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94.9%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놀라운 점은 활용의 강도입니다. 일부 업무에 정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33.4%, 업무 전반에 필수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도 31.3%나 됐습니다. 사실상 직장인 10명 중 3명은 AI 없이 업무가 불가능한 AI 필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데이터가 확인된 셈입니다. 네, 서정님 말씀대로 AI 활용이 정말 보편화됐는데 흥미로운 건 직군별 데이터 차이입니다. 개발 및 IT 직군은 활용률이 99.3%, 연구개발도 99%에 달하는데요. 거의 전원이 AI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꼭 전문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영업 마케팅이나 경영 지원 직군에서도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나 봤더니 전체의 47.5%가 자료조사 및 문서 정리에 AI를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잡거나 회의록을 정리하는 등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에서 AI를 유능한 비서처럼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거의 모든 직군에서 이 AI를 사용하고 있다니 이제는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쓰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현장의 고민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활용률은 95%에 육박하고 있지만 그만큼 데이터의 무게를 견디는 일도 힘겨워졌는데요. 이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AI 결과물의 신뢰성 부족이었습니다. 이 AI가 그럴듯하게 답은 내놓는데 그 데이터가 진짜 맞는지 검증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인다는 점인데요. 이어서 실무 활용 방법 부족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같은 이 현실적인 장벽들도 데이터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검증하고 책임질 것인가라는 고도의 데이터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면요. 학습 시간 부족이나 회사의 지원 부족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AI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정작 직장인들은 업무 틈틈이 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특히 개발 직군이 코드 생성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 사무 직군에서는 여전히 자료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도구만 던져줄 게 아니라 각 직무 특성에 맞는 정교한 AI 활용 데이터 교육과 조직 차원의 신뢰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직장인들의 피로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AI는 이제 일터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듯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맹신하기보다는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검증하는 사람의 눈이 더 중요해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신뢰성 검증과 보안 이슈, 직장인 여러분께서도 꼭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희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채용 시장에서는 신입인데 경력 같은 신입을 뜻하는 말, 바로 중고 신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는 완전한 무경력 신입보다도 짧더라도 실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데이터로 노동시장의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첫 회사에 들어가 오래 다니는 문화가 있었다면 요즘은 1년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다시 신입 채용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일단 어디든 들어가 보자라는 입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이 곧 최종 직장이라는 인식도 많이 옅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인이 기업 6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87.9%가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선호 이유 1위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로 79%를 차지했는데요. 또 실제로 중고 신입을 채용한 경험이 있다는 기업도 80%가 넘었습니다.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한 신입보다는 그래도 업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지원자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채용에서도 안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대졸 신규 입사자 가운데 약 28.9%가 이미 경력을 가진 중고 신입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으로 사실상 경력 경험자인 건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교육 비용이나 적응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인턴이나 프로젝트 경험, 현장 실습 참여가 사실상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기업의 97.4%가 채용 시 경력을 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청년 구직자의 절반 이상은 이런 경력 선호 현상이 취업의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한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결국 신입인데도 경력 같은 신입을 요구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스펙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대학 재학 중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을 계속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또 기업들이 선호하는 중고 신입의 경력 기간도 평균 1년에서 3년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짧더라도 실제 업무 경험이 있다면 조직 적응력과 실무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도 단순 스펙보다 무슨 일을 직접 해봤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는 첫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보다 첫 경험을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배울 사람보다 바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요. 취업의 경쟁력은 스펙 한 줄보다 직접 해본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 신입이라는 단어의 확산은 지금 취업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아나운서와 함께 이 중고 신입 선호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현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데이터로 본 일터입니다. K-팝과 드라마, 웹툰은 물론 K-뷰티와 K-푸드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컬처 열풍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한류가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실제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약 6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분야가 18만 1,000명으로 전체 27.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방송, 영상, 음악 분야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가 이게 생각보다 상당한데요. 이 K 콘텐츠 인기가 실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류의 영향이 이 콘텐츠 산업에만 머무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K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제품을 통한 해외 소비자가 화장품과 식품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K 콘텐츠와 K 뷰티, K 푸드의 성장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처럼 해외 수요가 커지면서 화장품 제조와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를 넘어서 연관 산업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일자리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AI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확대가 이어지면서 K컬처 전반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콘텐츠가 화장품과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산업으로 소비를 확장시키는 이른바 한류 연관 효과가 커지면서 산업 간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K컬처의 성장이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K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성공이 뷰티와 식품, 관광 등 다양한 그렇게 많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가 문화적 성과에서 나아가 고용시장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류의 성장세가 어떤 고용 흐름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희 아나운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봉 5천만 원을 원하는 직무가 지방에 있다면 취업을 하실 건가요? 요즘 기업과 정부가 지방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청년들의 지방 취업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청년들이 지방 취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질문 같은데 요즘은 지방에도 대기업 공장이나 첨단 산업단지가 좀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취준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취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1%였고 없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절반으로 갈린 셈인데요. 청년들은 지방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방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취업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할 것 같아서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지방 취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하는 직무의 일자리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서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과 가족, 친구와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원하는 직무의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생긴다면 지원을 하실 건가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80%가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준생 10명 가운데 8명이 지방 취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건데요. 또 지방 취업을 고려할 최소 연봉으로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이상을 원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지역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라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약 80%의 취준생이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 계획이 지방 취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요. 단순히 기업이 지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기업이 자꾸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래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디서 더 성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커리어 성장의 기회를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제 지방 취업 경쟁력은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청년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들이 찾고 있는 것은 서울도 지방도 아닌 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류 열풍과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인데요.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소비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취향을 모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편집숍 MD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쇼핑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시나요? 예전에는 가격이나 성능이 가장 중요했다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브랜드 느낌 좋다. 내 취향이랑 잘 맞는다. 여기 공간 자체가 예쁘다. 이런 감정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요즘 소비 시장에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취향을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편집샵인데요. 한 공간 안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이 상품을 모아둬서 하나의 분위기와 취향으로 큐레이션하는 매장인데요.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 그리고 화장품 편집샵 올리브영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헌소동이나 한남동에서 자주 보이는 라이프스타일 소품샵까지 우리가 무심코 들어가는 공간 뒤에는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 또 어떤 브랜드를 함께 보여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편집샵 MD인 거죠. 네, MD는 흔히 상품 기획자라고 불리는데요. 편집샵 MD는 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MD는 소비자의 취향과 또 트렌드를 읽고 하나의 감성과 분위기를 설계하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리브영에 가보면 요즘 유행하는 뷰티 제품들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상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있고요. 또 무신사 같은 플랫폼에서는 옷 한 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스트릿 감성, 또 미니멀 룩, 러닝 라이프스타일처럼 취향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즉 소비자들은 이제 물건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까지 같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샵 MD는 단순한 유통직군이 아니라 트렌드 분석가이자 감성 기획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SNS 영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거에는 광고를 보고 또 제품을 샀다면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예쁜 소품샵 영상 하나, 또 감각적인 편집샵 브이로그 하나가 곧 소비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는 가격 대비 성능보다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러 소비 트렌드 사이에서도 이 젊은 세대일수록 이 브랜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 디자인, 또 브랜드 분위기, 사진 연출까지 함께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편집숍 MD들이 있는 겁니다. 네, 편집샵 MD의 활동 분야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패션 업계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뷰티, 식품, 라이프스타일, 반려동물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팝업 스토어 문화가 커지면서 브랜드 경험 자체를 기획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틀지, 어떤 향을 사용할지,
어떤 동선으로 고객이 움직이게 할지까지 모두 소비 경험의 일부가 되는 건데요. 이제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그 경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설계하는 게 바로 이 편집숍 M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 또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사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감정에 닮은 소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장하는 이 편집숍 MD의 역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보다 어떤 감정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직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향을 큐레이션하는 사람들, 편집숍 MD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본 일터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우리의 일터를 알아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영상을 몇 편이나 보시나요? 뉴스도 예능도 드라마도 요즘은 TV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신기한 건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봅니다. 그런데 미디어 산업에서는 오히려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콘텐츠는 넘쳐나는데 왜 미디어 산업은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미디어 산업의 변화가 방송국의 일터와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많은 시청자가 TV를 받고 광고 수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사람들이 TV보다 OTT와 유튜브, 숏폼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광고 시장도 함께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콘텐츠 제작비는 계속 늘어나고 플랫폼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디어 산업은 무엇을 만드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방송국의 일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TV로만 내보냈다면 지금은 방송과 유튜브, OTT, SNS까지 함께 고려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기자는 기사뿐 아니라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PD는 긴 프로그램은 물론 짧은 숏폼 콘텐츠까지 기획하는데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자막 제작과 영상 편집도 늘어나면서 제작 환경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국은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변하면서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를 기획하는 콘텐츠 기획자,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프로듀서, 시청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 AI를 활용해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기술 전문가까지 방송은 이제 앞으로 카메라 앞의 직업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획과 데이터, 그리고 IT 기술이 함께 만드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AI가 등장하면서 사람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와 OTT, 유튜브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지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앞으로는 방송을 잘 만드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끝까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은 계속 바뀌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의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흔히 방송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어쩌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방송이 아니라 방송을 소비하고 있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은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보다 사람들의 시간을 기꺼이 쓰게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속에서 새로운 일터와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화면 속에서 답을 해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움직이며 일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고 직접 물건을 옮기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즉 실물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지컬 AI의 확산이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AI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정보를 분석하고 답변을 만드는 역할이었다면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맞물리면서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생산을 돕는 협동 로봇이 늘어나고 있고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을 분류하고 운반하는 자율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도 서빙 로봇이나 청소 로봇, 순찰 로봇처럼 사람과 함께 일하는 다양한 AI 기반 제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서 기존 자동화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엔지니어는 물론 로봇을 유지 관리하는 기술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또 산업 현장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AI 컨설턴트와 로봇 안전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지컬 AI가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사람과의 섬세한 소통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또 AI와 로봇이 확산될수록 안전기준 마련과 책임 범위, 개인정보 보호 같은 새로운 과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지컬 AI는 사람을 대신하기보다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화면 속 프로그램을 넘어 현실에서 함께 일하는 기술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확산은 산업 현장의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로봇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로 클릭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검색하고 비교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과정 없이 말 한마디만으로 AI가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AI는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기존 생성형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주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추천해줘라고 하면 맛집이나 숙소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AI가 직접 항공권을 검색하고 숙소를 비교하고 렌터카 결제까지 스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종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요. 즉, 지금까지의 AI가 정보 제공자였다면 앞으로의 AI는 실제 일을 대신 처리하는 디지털 노동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최근 에이전틱 AI 결제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전략을 공개하며 미래 결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까지 오프라인 결제 사용자 1,00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AI 기반 결제 서비스 확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사용 방식은 물론 직장 안의 업무 구조까지 바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람들이 검색 대신 지시를 하고
실행은 AI가 만든 구조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에이전트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AI가 일정 관리나 정보 검색,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공개하며 관련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실행형 AI로 진화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메일 회신과 일정 조율, 보고서 초안 작성은 물론 코딩과 데이터 분석 같은 전문 업무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며칠씩 걸리던 분석 업무를 AI가 단 몇 분 만에 처리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고 더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계획 자체를 바꾸고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실행하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AI 결과물을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감독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편람이 커지는 만큼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I와 소비가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게 되면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고 일자리 구조 역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화려한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AI가 판단하는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대에는 AI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색의 시대에서 대행의 시대로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일과 소비, 그리고 노동의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잡학사전 특집에서는 데이터와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중요한 건 변화 자체보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힘일 텐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